고금소총과 야담. 마님을 지킨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서 최고 부자인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으나 밤만 되면 허전함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부인과 잠자리만 하고 나면 항상 만족하지 못해 불만이었습니다. 겉궁합도 중하지만 속궁합이 안 맞으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에요. 그러한 고민거리를 안고 살던 박대감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명기로 소문난 기생집의 소다미를 찾아갔습니다. 소담아, 내가 명기라는 소문을 듣고 왔느니라. 그러니 오늘 밤 내가 수청을 한번 들어보거라.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대감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약조 없이 수청을 들 수가 없습니다요. 허허, 그러느냐? 그래, 어떤 약조를 해주어야 수청을 들 수 있느냐? 저를 대감의 첩으로 들여주신다 약조하시면 오늘 밤 대감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요. 오늘 밤 내가 날 만족시킨다면 내 반드시 너를 첩으로 들이마. 박대감은 부인과의 속궁합이 맞지 않아 항상 밤마다 허전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긴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소문대로 소다미는 명기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소다미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다미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된 박대감은 서둘러 소다미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답니다. 이게 왜 떡이냐? 최고로 소문난 명기가 내 첩이 되다니 이젠 밤이 기다려지는구나. 하하. 그렇게 박대감은 첩이 된 소다미를 밤마다 찾아가 뜨겁고 뜨거운 밤을 지새우곤 했답니다. 소다미 또한 이 남자 저 남자 상대하다 보니 가끔은 진상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진상을 제대로 만났을 때는 당장이라도 기생이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다 진상도 부리지도 않고 점잖은 편이다 보니 소다미한테도 박대감은 모시기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금슬 또한 무척 좋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편 박대감의 정부인인 마님은 박대감이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첩을 들여와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여자로서의 삶도 삶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첩이 안방마님인 자신보다도 더 위세를 떨치다 보니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방마님도 박대감에 대한 원망과 첩소다미에 대한 분노가 한없이 커져만 가게 되었답니다. 박대감과의 잠자리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지만 안방마님이라는 자리의 채통 때문에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감은 덩그러니 첩을 들여와 밤마다 회포를 풀고 있으니 마님은 대감에 대한 배신감과 첩소다미의 위세에 밀려 초라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한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밤마다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된 마님은 밤만 되면 괴롭다 보니 매일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술 마시다 보니 마님은 술에 무척 약했는데 그래도 술을 먹으면 괴로움을 떨칠 수가 있어 매일 밤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한 채 변소를 다녀오다가 방을 잘못 들어 머슴 돌쇠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가 눕게 되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을 깬 돌쇠는 술 냄새를 풍기는 여인이 옆자리에 드러누워 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누구였든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 보이자 굴러온 떡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물건에 술이 확 깬 마님은 이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쇠가 일을 마치고 다시 잠이 들자 마님은 조용히 돌쇠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안방에 돌아온 마님은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었다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구나. 마님의 어젯밤 경험은 이제서야 다시 여인으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돌쇠만 봐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이라기보다는 사내 중에 사내로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돌쇠와의 밤이 너무도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또 술을 잔뜩 먹고 돌쇠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에 잠을 깬 돌쇠는 또 웬 떡이냐 하며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여인을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뜨거운 시간이 지나자 돌쇠는 또다시 잠이 들어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답니다.
돌쇠의 코 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방을 나온 마님은 아직도 온몸에 여운이 남아있는 전율을 느끼며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황홀한 밤이 또 있을까? 반평생을 살아왔어도 진정 이렇게 여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건만 이제야 사내의 참맛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정 여인의 참 삶이던가? 대감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사내의 느낌을 제대로 알아버린 마님은 생각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언제까지나 술 먹고 야밤에 돌쇠의 방을 드나들 수는 없는 일, 무슨 좋은 수가 없으려나 한참을 고민하던 마님은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영감, 글쎄 돌쇠란 놈이 영감이 새로 들인 첩소다미를 매일 밤 훔쳐보는데 가만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돌쇠를 내쫓아야 하지 않겠어요? 뭐시오 정말이오? 그렇다마다요. 어디 한두 번이야 말이죠. 부인의 말에 깜짝 놀란 박대감은 노발대발하면서 돌쇠를 당장 잡아오라 명하였답니다. 내 놈이 언감생심 내 첩을 훔쳐보다니. 여봐라, 저놈을 멍석 말아 죽지 않을 만큼 작신 두드려 패거라. 아이고 대감님, 제가 작은 마님을 훔쳐보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요. 그렇게 멍석마리를 당한 돌쇠는 훔신 두들겨 맞아 온몸이 피멍이 들고 정신을 잃고서야 매질이 끝나게 되었답니다. 여봐라, 저놈을 동구 밖에 내다버리고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그렇게 돌쇠가 대감집에서 쫓겨나자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거처를 마련해둔 작은 오두막으로 돌쇠를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훔신 두들겨 맞고 쫓겨난 자신을 안방마님이 정성껏 치료를 해주자 돌쇠는 마님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요, 마님. 지같이 하찮은 머슴을 이렇게까지 마님께서 챙겨주시니 이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돌쇠야, 너무 억울해 말거라. 대감께서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구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마님은 돌쇠에게 작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밤마다 돌쇠를 찾아갔는데 돌쇠 또한 마님의 사정을 잘 알기에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둘만의 뜨거운 밤은 그렇게 지속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대감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몸져 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소다미에 빠져 진이 다 빠져버리고 결국 사내구실도 못하게 되면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대감은 반쪽이 되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몸져 알아눕자 마님은 대감이 누워있을 때 첩년을 집에서 내쫓아야겠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마님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아니 마님,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지요. 마님을 위해서라면 지 한 목숨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요. 그러니 제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그럼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마님이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습지요.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내 속사정을 말해보마. 내가 박대감에게 시집오고 나서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사는 날이 없구나. 박대감은 나와의 잠자리가 못마땅해 기생집으로만 떠돌다가 결국은 기생을 첩으로 앉히더구나. 그 기생년이 첩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나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어 내 신세는 한없이 비참해지더구나.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던 돌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제가 작은 마님을 훔쳐본다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요? 그러니 제가 한밤중에 작은 마님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마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머슴과 종들을 데리고 들이닥치시면 작은 마님은 꼼짝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다 내가 경을 칠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지는 마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놈의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요. 정말 그러하느냐? 네, 마님. 사실 돌쇠는 마님이 자신의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마님인 줄 알고 있었답니다. 평소 마음으로만 사모하던 마님이 술을 잔뜩 먹고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 때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그동안 마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돌쇠였지만 머슴과 마님은 하늘과 땅 차이라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자신의 방을 찾아온 마님을 보면서 돌쇠는 마님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천하디 천한 자신을 찾아주는 마님이 돌쇠는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웠고 또한 마님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님과 이야기를 마친 돌쇠는 마님과 약속한 날짜에 첩소다미의 방에 몰래 들어갔고 머슴과 여종을 앞세운 마님은 소다미의 방을 벌컥 열어 제꼈습니다. 그러자 속옷 차림의 소다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고 천으로 얼굴을 가린 돌쇠는 후다닥 방을 빠져나와 담을 넘어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여봐라, 대감 몰래 사내를 끌어들인 인연을 당장 잡아다가 멍석을 말거라. 그렇게 이유도 모르게 멍석말이 당한 소다미는 머슴들의 몽둥이를 맞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첩소다미는 그렇게 초주검이 되어 쫓겨나고 마님은 다시 안방마님의 권위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박대감은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내와 연분이나 쫓겨난 소담이 이야기를 듣고 박대감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박대감의 외도로 외로운 밤을 지내던 마님은 결국 집안에서 권위를 찾고 돌쇠까지 얻었으니 오히려 전하위복이 된 게 아니겠어요. 소다미를 내쫓고 다시 안방을 차지한 마님은 속이 다 후련했답니다. 소다미가 젊기도 하지만 워낙 예쁘다 보니 같은 여자로서도 시기와 질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 소다미를 내쫓았으니 마님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제는 소다미도 없고 꼴 보기 싫은 대감은 몸져 누워 골골거리고 있다 보니 마님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돌쇠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집에까지는 왔지만 돌쇠의 온몸에는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즐길 생각으로 찾아온 마님은 돌쇠가 시퍼런 얼굴을 하고 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돌쇠야,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뱀에 물렸습니다요. 그러느냐? 큰일이구나. 내 얼른 의원 집에 다녀오마. 그리하여 마님은 서둘러 의원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러자 돌쇠의 진맥을 짚어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소이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살지 못했을 것이오. 내가 약재를 처방해서 보내줄 터이니 하루도 거르지 말고 잘 다려드시오. 허나 도끼가 모두 빠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터이니 그때까지는 몸이 성치 못할 것이오. 그렇게 의원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갔답니다. 마님은 충실한 돌쇠가 온몸이 새파랗게 물들어 누워있자 돌쇠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쇠에게 찾아와 약재를 정성을 다해 다려주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님은 또 밤마다 너무 외롭다 보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저러고 있으니 밤이 너무 외롭고 길구나. 돌쇠가 언제쯤이나 완치될지 또 완치가 되어도 산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마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답답한 마음에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뒤뜰에서 퍽퍽거리며 장작을 패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심심하던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뜰에 가보니 머슴 천만이가 우통을 홀딱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마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서 나오려는데 천만이가 마님을 보고 달려와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오셨습니까요? 그래, 장작 패느라 수고가 많구나. 네 마님, 겨울이 오기 전에 장작을 많이 패놓으려고요. 그래, 알았다. 열심히 장작을 패거라. 땀에 흠뻑 젖은 천만이의 몸에서는 땀줄기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는데 울퉁불퉁한 근육을 타고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장작을 패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몸뚱아리는 돌쇠보다도 더 우락부락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술을 한잔한 마님은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낮에 본 천만이의 울퉁불퉁한 근육질에 벗은 몸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락부락한 근육질에 줄줄 흐르는 땀줄기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동이 떠올랐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돌쇠에게 다려줄 약재를 들고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마님은 정성을 들여 다린 약재를 새파란 몸을 하고 누워있는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매일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도 감사합니다요. 그런 걱정일랑 말고 하루빨리 낳거라. 처음으로 사내의 참맛을 알려줬던 돌쇠가 이제는 환자가 되어 저러고 누워있으니 마님은 생각이 많아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마님은 새파란 몸으로 누워있는 돌쇠와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천만이가 너무도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혼자 술을 마셨는데 자꾸만 천만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마님은 천만이를 불렀습니다. 천만아, 너는 술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마님, 저는 술을 잘 못 먹습니다요. 그래도 조금은 할 것 아니냐? 저는 한 찬만 마셔도 해롱해롱합니다요. 그러느냐? 그럼 오늘 장작을 다 패거든. 내가 두 냥을 줄 터이니 주막에 들러 술 한 대를 마시고 오너라. 네 마님, 갑자기 웬 술인가요? 내가 하도 장작을 열심히 패길래 내게 상을 주는 것이느라. 그렇습니까요?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 대신 오늘 밤은 돌쇠가 머물던 방에서 자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천만이는 장작을 다 패고 주막에 들러 술을 한 대나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해롱해롱하면서 돌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인기척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술 냄새를 풍기는 웬 여인이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두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해롱해롱한 천만이는 여인의 향기에 취해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천만이는 본능적으로 여인을 올라탔답니다. 신이 난 천만이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일을 마친 천만이는 다시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답니다. 천만이가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자 마님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천만이는 돌쇠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온몸이 짜릿한 게 아직도 전율이 떠나질 않고 있었답니다. 이리 있고 마님의 가슴 속에는 천만이가 떡하니 자리를 잡게 되어버렸습니다. 돌쇠보다 강력한 천만이를 경험한 마님은 돌쇠의 기억이 희미해져 갔답니다. 아침이 되어 돌쇠의 방에서 눈을 뜬 천만이는 어젯밤 뭔가 신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마님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천만아, 오늘도 두 냥을 줄 터이니 주막에 들러 술을 한 대 마시고 오너라. 그리고 돌쇠의 방에서 자거라. 오늘도 말입니까요?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천만이는 오늘도 주막에 들러 술 한 대를 마시고 돌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인기척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또 여인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만이는 또 웬 떡이냐 하면서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일을 마친 천만이는 또 코를 드르렁 골며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는데 어젯밤도 뭔가 신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돌쇠 방에서만 자고 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구먼. 그렇게 천만이는 매일같이 일을 마치면 주막에 들러 술 한 대를 마셨답니다. 어느 날 쫓겨난 첩소다미가 우연히 주막에 들렀다가 천만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만이가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주막에 들리는 것을 보고 소다미는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머슴이 두 냥씩이나 하는 술을 매일같이 먹고 간다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소다미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천만이에게 물었습니다. 천만이 아니냐? 아니, 작은 마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지나다가 내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길래 왔단다. 그래,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그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요. 그럼 도대체 왜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게냐? 큰마님께서 돌쇠도 없이 지가 고생이 많다며 매일 두 냥씩 주고 술 한 대를 먹고 오라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요. 그러느냐? 알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원래 마님은 머슴들을 잘 챙기는 편도 아닌데 유독 천만이에게만 술을 사준다는 것은 뭔가 끙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다미는 다음 날 다시 주막으로 갔습니다. 천만아, 잠시 이리 와 보거라. 그렇게 소다미는 천만이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찌 그러시는지요? 작은 마님.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거라.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일단 내 말대로 해보거라.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맨정신으로 보고 내게 말해주거라. 아이고, 작은 마님. 그러다 큰마님께서 알면 지는 큰일 납니다요. 내가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지가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요? 내가 20냥을 주면 되겠느냐? 지가 무슨 20냥이나 필요하겠습니까요? 지는 큰마님이 시키시는 걸 어길 수는 없습죠. 어이구 답답하구나. 그래, 너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으니 여인과의 경험이 없겠구나. 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주면 되겠느냐? 아이고, 작은 마님. 농도 어찌 그런 농을 하시는지요? 농이 아니라면 어찌할 테냐? 지같이 천한 놈이 어찌 감히 작은 마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요? 이놈이 농이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참말입니까요? 작은 마님같이 이쁜 분을 한번 품을 수 있다면 까짓거 멍석말이 한번 당해봅지요.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오늘은 일단 술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꼭 내게 말해줘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천만이는 술을 마시지 않고 돌쇠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술 냄새를 풍기며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희미한 달빛 아래 비추는 모습으로 보아 큰 마님이 분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천만이는 부르르 떨면서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님의 손길이 배꼽 아래로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천만이는 술을 안 마신 게 들킬까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점점 수위를 높여만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만이는 에라 모르겠다. 마님은 마님이고. 천만이도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일이 끝나자 마님이 방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방을 나가자 천만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 일이람? 다음 날 일을 마치자 또 마님이 부르며 두 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막에 들르니 작은 마님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더냐? 천만이는 어젯밤 일을 소담이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다 했답니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날 쫓아내더니 결국 마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마님의 약점을 잡은 소담이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박대감의 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소담이는 약속대로 천만이와의 하룻밤을 보내주었습니다. 더 젊고 예쁜 작은 마님과 하룻밤을 치른 천만이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천만이는 큰 마님 작은 마님 두 마님을 번갈아 상대를 해보니 구름을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천만아, 당분간 큰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거라. 지가 뭐 힘이 있나요? 까라면 까고 누우라면 누워야지요. 그렇게 천만이에게 당부한 소담이는 천만이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자 곧바로 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뭐가 큰일이라는 것이냐? 글쎄 마님이 머슴 천만이하고 노란하고 있지 뭡니까요? 아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그리하여 소담이는 골골대는 대감을 부축하여 돌쇠방으로 가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과 천만이가 홀랑벗고 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습을 본 대감은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부인, 이게 무슨 짓이오? 화가 난 대감은 마님을 광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천만이를 멍석 말아 다 죽을 때까지 매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초주검이 된 천만이는 동구 밖에 버려지게 되었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감. 마님이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절 쫓아낸 것도 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한테 미안하게 되었구나. 너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너라. 진작 그랬어야지요. 대감 밉사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광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소담이는 다시 첩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소담이는 대감은 병석에 누워있고 안방 마님은 광에 갇혀 있다 보니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말았답니다. 대감의 총애를 얻은 소담이는 집안 머슴과 여종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초주검이 되어 쫓겨난 천만이는 기어서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러자 천만이는 눈물을 흘리며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이의 이야기를 들은 돌쇠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천만이도 안 됐지만 마님이 광에 갇혀 있다니 그 어두운 광에 갇혀 떨고 있을 마님을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조금은 회복된 돌쇠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마님을 광에서 꺼낼 수 있을까? 돌쇠는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님을 광에서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마님을 위해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천만이에게 말했습니다. 천만아, 너도 작은 마님한테 소가 멍석마리를 당했으니 나와 같이 작은 마님에게 복수하고 큰 마님을 구하지 않을래? 아니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는 게야? 일단 내가 작은 마님을 이곳으로 데려올 테니 너는 감국주와 솔잎을 구해에 다리고 술도 같이 준비해줘. 그래 그런 거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큰 마님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알았어. 그렇게 돌쇠는 소담이에게로 가고 천만이는 약초와 술을 가지러 갔답니다. 소담이를 찾아간 돌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무슨 일이기에 큰일이라는 것이냐?
글쎄 천만이가 쫓겨나고 저한테 왔는데 억울하다며 관아에 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요. 아니, 천만이가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그것이 제 입으로 말하기가 송구합니다요. 답답하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그럼 천만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요. 천만이 말인즉슨 큰 마님과 잠자리를 하면 작은 마님이 하룻밤을 자준다고 하여 큰 마님과 잠자리하였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작은 마님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자신만 멍석말이 당에 쫓겨나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요. 이 모든 게 작은 마님이 시켜서 한 것인데 어찌 자신만 벌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관하로 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억울한 것을 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요. 모시야, 천만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요. 그러느냐, 천만이가 있는 곳으로 앞장서거라. 소담이는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뜨끔했답니다. 천만이가 관하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고 자신은 또다시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 천만이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돌쇠의 집에 도착한 소담이는 천만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도 내 덕분에 좋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 관하로 간다는 것이냐? 아이고 작은 마님, 지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요. 대감댁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요? 소담이는 천만이를 달래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술과 안주를 내다 주었습니다. 천만이를 달래느라 입이 바짝 마른 소담이는 돌쇠가 가져다 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답니다. 그렇게 준비한 술을 모두 마신 소담이는 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천만아, 내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뭔데? 어서 말해봐. 내가 없더라도 내가 큰 마님을 잘 보살펴드리거라.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야? 어디 뭔데라도 갈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죽어서도 너는 잊지 못할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수만 있다면 큰 마님을 잘 모실게. 그래 고맙다. 이제 너는 가서 작은 마님이 이곳에 쓰러졌다고 말하고 대감을 모시고 와줘. 그래 알았어. 그렇게 돌쇠의 집을 나온 천만이는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내가 무슨 염치로 날 찾아왔느냐? 다름이 아니오라. 작은 마님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습니다요. 모시야, 그곳이 어디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대감은 머슴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를 타고 천만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의 집에 도착한 대감은 돌쇠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돌쇠와 소담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대감은 머슴들을 시켜 돌쇠와 소담이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봐라, 이 두 년 놈들을 당장 멍석을 말거라. 돌쇠는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반면 소담이는 술에 취해 깨어나질 못하고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모습을 본 대감은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매우 치거라. 멍석에 말린 돌쇠와 소담이는 그렇게 사정없이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감은 계속되는 매질에도 분통이 사그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더 세게 치거라. 더 세게 더 세게 치거라. 연신 머슴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감님 돌쇠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그렇다면 저놈을 땅에 묻지 말고 동구 밖에 버려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하거라. 돌쇠는 몸이 다 낫기도 전에 매질을 호되게 맞게 되었습니다. 매질을 견디지 못한 돌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주고 보살펴준 마님을 위해 또 자신이 사랑한 마님을 위해 마지막 생명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이승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한편 소담이는 초주검이 되어 다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대감은 너무도 큰 충격으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갔고 마님은 광에서 풀려나왔답니다. 대감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자 마님은 대감의 병을 간호하며 대감의 곁을 지켰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마님은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훗날 천만이가 마님을 찾아와 돌쇠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답니다. 천만이의 이야기를 들은 마님은 돌쇠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모든 걸 알게 된 마님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님은 천만이를 데리고 돌쇠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서도 재물을 많이 실어 보내준 평안감사.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성균관 근처의 마을로 갔습니다.
집주인은 때마침 다른 곳에 나갔고 아내 혼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음탕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잡아 끌어당기며 정을 통하자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과 손님의 도리 때문에 차마 소리를 질러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대문을 지나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선비는 급히 여인의 치마로 그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돌아보며 눈을 깜박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편은 선비의 뜻을 헤아린 듯 문을 닫고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같이 노숙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기색을 살피지 못하겠는가. 그러고는 대문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선비는 꺼릴 것이 없어져 마음대로 즐겼습니다. 볼일이 끝나자 선비는 바깥으로 나가 머물렀고 여인은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오. 옷감을 만드는데 이웃 사람 손을 빌리러 갔지요. 마침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나가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늦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선비는 급제했고 몇 년 뒤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가명에 가서 재물을 좀 구해오겠소.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들 무슨 물건을 얻어올 수 있겠어요? 남편이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얻어오지 못하는데 당신은 얻어올 수 있단 말이오. 내가 가면 반드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빌려 타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다다라서 감사를 찾아갔으나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고 창고지기를 시켜 밥이나 주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노자를 주며 어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남편은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달려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감사 욕을 했습니다.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아내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얻어왔어요? 남편은 감사가 옛날 안면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군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100번 간다 해도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야만 얻어올 수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가보시오. 다음 날 그녀는 행장을 마련해 평양의 가명으로 떠났습니다. 문지기를 시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즉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가 섬돌을 올라가 절을 하니 감사는 그녀를 보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안채로 들여보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고 여인이 떠나려 했습니다. 감사는 일정을 잊지 않고 안채에서 침실로 불러들여 옛날 인연을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행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돈 수천 냥과 면, 명주, 무명, 민어, 조기, 참기름 등 항목을 손수 써내려갔습니다. 무릇 관서 지방에서 나는 물건 중에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명 창고지기에게 명령해 말을 내어 물건들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짐을 실어놓은 말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앞짐을 실은 말이 먼저 반촌 앞길에 도착해서 평안감사 반촌 주인 댁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길 가던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곧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풀어놓은 짐들이 마당에 가득한지라 허물어진 집을 가히 채울 만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한편으로 크게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차례대로 정돈해 적당한 곳에 들이고는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물건도 얻어오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나 많은 물건을 얻어왔으니 그 까닭이 뭐여?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암호에 사또께서 과거를 보러 이곳에 와 안방에서 운우지락을 나누던 일을 기억하세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외쳤습니다.
맞아, 맞아. 다만 그때 누워서 위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죠. 남편이 더욱 놀라며 혀를 차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어찌 눈 감아주기를 100번만 했겠소. 또 오늘 얻은 것이 이 정도에 그쳤겠소.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암행어사 여동식. 참판 여동식이 경상우도 암행어사였을 때입니다. 진주에 이르러 어쩌다가 종자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길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며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이는 곤란해하는 기색 없이 허락했습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는 자기 누이를 돌아보며 저녁밥을 지어 올리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간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간에서 잤습니다. 말과 행동,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가 기특했습니다. 남매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예의에 따라 남녀가 분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습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물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는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앞마을 부잣집과도 혼인말이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는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죠.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 남매가 혼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앞마을 부자가 괘씸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했습니다.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차이를 높이 치고 음식도 성대하게 차려 알록달록한 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객들은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솥과 조그마한 밥상, 그릇 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삶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걸개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했습니다. 잠시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어사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대한 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굶주린 가난한 사람의 배 한 번 불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 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시다 남은 잔에 찬술을 붓고 그릇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사는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빈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한 역졸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사가 언뜻 보고는 눈을 깜박깜박했습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며 머리를 감싸쥐고 쥐새끼처럼 숨거나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습니다. 어사의 종자들이 차츰 모여들었습니다. 어사는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꿇어앉히고는 죄를 따졌습니다. 너는 한 고을의 겁으로 큰 잔치를 벌여놓고는 걸식하는 사람에게 한 상 차려주는 것이 내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힌다고 걸식자들을 쫓아냈느냐.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지.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 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도노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 혼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고 건넌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웠습니다. 집주인에게 화롯을 준비하게 하고 도망쳤던 신랑을 서둘러 불러와 또 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습니다. 어사는 두 혼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주인이 이 욕먹는 것을 본 읍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도령 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처를 잘해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진범을 잡은 이름난 점쟁이. 전주 읍내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과부의 머리를 잘라갔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과부의 집이 인기척도 없이 적막한 걸 이상하게 여긴 이웃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과부의 머리는 잘려나가 없어졌고 방바닥에 피가 낭자했습니다. 이웃은 크게 놀라 고발장을 제출해 관가에 알렸습니다. 고을원이 가서 시신을 조사해보니 정말 고발장의 내용과 다름없었습니다. 없어진 머리를 찾으려 핏자국을 살펴보니 문 밖에 혈점이 있었습니다. 혈점을 따라가 보니 서쪽 담장 아래에서 그쳤습니다. 서쪽 집에 들어가 두루 살펴보니 그 집 담장 아래에 과부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에 변이 일어났고 구석진 곳이라 집주인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은 집주인의 짓이라 판단하고 집주인을 결박하고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주인은 이치를 따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원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신문이 거듭되고 몇 달이나 삼엄하게 갇혀 있었으니 주인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흉악한 범인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자를 색출할 길이 없어 서로 의논했습니다. 봉산 땅 유은태가 나라에서 알아주는 점쟁이라는데 가서 물어보자. 복채와 노자를 넉넉하게 마련해 말 한 마리를 끌고 봉산 점쟁이 유은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범인을 잡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곡히 청하며 복채를 내놓았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점을 쳐주겠소. 다음 날 맑은 새벽, 점쟁이는 깨끗하게 씻고 도포를 입고서 마루에 올라 앉았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상 하나를 앞에 두었습니다. 큰 병풍으로 둘러싸고는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니 점괘 하나를 얻었습니다. 한참 동안 풀이를 하고는 나와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서남쪽 샛길로 가시게. 72쯤 가면 왼편으로 갈라진 오솔길이 나올 걸세. 그 길을 따라가면 아래쪽에 수십 이랑의 산밭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아래로 수십 보를 가면 몇 칸짜리 오두막집이 있을 걸세. 낮에는 산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날이 저물면 그 집 울타리 뒤에 잠복하게. 반드시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네. 두 아들은 그 말을 따라 급히 돌아가 집에는 들르지 않고 곧장 서남쪽 길로 72쯤 달려갔습니다. 과연 길 왼편에 아주 좁은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니 과연 산밭이 나왔고 산밭이 끝나는 곳에 초라한 외딴집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좀 떨어진 산기슭에 말을 매두고 산밭 안에 숨었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 울타리 밖에 엎드려 울타리 틈 사이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한 사나이가 화롯가에 앉아 불을 밝히고 신을 삼고 있었고 아내는 방 가운데서 등잔불을 걸어두고 실을 잡고 있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타리에 귀를 대고 정신을 집중해 말소리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한참 뒤 사나이가 일어나 하던 일을 멈추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무개가 나 대신 고문을 여러 번 당해 거의 죽게 되었다지.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울타리를 젖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나이를 끌어내 단단히 결박하고는 말을 끌고 와 말등에 태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묶고는
말을 빨리 몰아 광가뜰로 가서는 외쳤습니다. 소인 아버지의 억울함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제야 그 흉악한 놈을 잡아왔나이다. 고을원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즉시 사나이를 잡아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엄을 갖춰 엄하게 신문하니 매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낱낱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소인은 이웃집에 살던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이다. 과부를 흠모해 여러 번 유혹했지만 응해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과부를 죽였습니다. 그 머리를 서쪽 집으로 던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탄로났으니 더 이상 여쭐 말이 없나이다. 이에 재판의 조서가 이루어졌고 서쪽 집 주인도 풀려났습니다. 금을 탐내던 부자. 초막봉에 금 한 동이와 은 한 동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이천서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으려고 20여 년이나 애쓰다가 나이 60이 다 되고 머리에 서리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이천선에게는 갖가지 금은보화가 있었지만 마음이 숫덩이 같고 욕심 사나운 그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산신령에게 빌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도 쳐보고 날마다 추막봉에 가서 사방을 파헤쳤지만 금동이와 은동이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매불망 그 금동이와 은동이 때문에 신고를 했으나 날마다 소경이 헛막대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 살아갈 수 있으니 조막봉에 와서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지 말게. 이제 다시 조막봉을 파헤치면 좋은 일이 없을 거네. 그 두 동이의 금은은 자네 것이 아니네. 이천서는 백발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금동이와 은동이의 임자는 어느 곳에 있나이까? 그 임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성은 허가요 이름은 듣기라고 하네. 그 아이가 자라나 9살이 되면 금동이와 은동이를 찾을 거네. 말을 마치자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백발노인을 부르다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부자네 집에 젊은 부부가 찾아와 동냥을 했습니다. 이천서는 꿈을 꾸던 생각이 나서 젊은 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성은 무엇인고? 소인의 성은 허시옷이다. 이부자가 다시 살펴보니 여인은 만삭입니다. 부자는 엉큼한 마음을 품고 웃으며 젊은 부부를 대하였습니다. 집 없는 밥동량을 다니는 자네들의 신세가 참 가긍하네. 젊은 부인이 만삭인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행랑채에 있게나.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젊은 부부는 눈물이 그렁하여 이부자 앞에 끌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은혜 백골란망입니다. 골뱅이처럼 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자, 어서 들어가세. 이리하여 허신의 부부는 이천선 부자네 사랑채에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허씨의 아내가 해산하였는데 애의 이름 때문에 궁금한 부자는 마누라를 보내어 애의 이름을 알아오라 하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돌아온 마누라는 부자에게 애의 이름이 득기라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부자는 그럼 그렇겠지.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주야장천 흐르는 세월은 흘러올라서 득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허신의 부부는 외아들을 데리고 부자의 후한 보살핌으로 그럭저럭 끼니를 굶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하루 허신은 부잣집 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올해는 저 행랑채에 있는 허간의 9년 빚을 몽땅 받아들이겠으니 마누라는 내 솜씨나 보구려. 아니 털면 먼지뿐인 그 녀석들이 어떻게 9년 동안이나 진 빚을 단번에 갚는단 말이에요. 하하하. 부자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어대더니 꾸미야기를 하고는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시에 큰 부자가 되어 우리 양주는 금덩이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요. 아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고 남의 속만 태웠나뇨. 쉿, 낮게 말하오.
남말을 새가 듣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고 이제 다시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 내 숨쉬나 보. 헤헤. 허허허. 여기까지 들은 허씨는 제깍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제야 허씨는 부자가 9년이나 선덕을 베풀어준 고약한 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9살 난 듣기는 매일 산에 가서 놀기를 특별히 즐겼습니다. 무엇이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듣기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바위돌이 들쑥날쑥한 초막봉에가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초막봉에 올라서니 전에 보지도 못하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깃을 쓰다듬기도 하고 진주옥반에 굴리는 듯한 목청으로 우짖기도 하였습니다. 듣기는 새를 잡으려고 돌을 주워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마치 자기의 위험한 처지를 알기라도 한 듯이 풍풍 뛰어갔습니다. 듣기는 힘든 줄도 모르고 새를 쫓아갔습니다. 새는 한참 가다가 높은 나무 위에 앉아 듣기를 보고 우짖으며 날개를 퍼덕이었습니다. 듣기가 새를 잡으려고 나무 가까이에 다가서자 새는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든 듣기는 풀썩 그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앞을 보니 앞에 괴상한 동이 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듣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첫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동이에는 흰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듣기는 제깍 뚜껑을 닫고 두 번째 동이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동이에는 흰누런 구렁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겁이 덜컥 나서 뚜껑을 닫아놓고 도망쳤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뛰던 듣기는 뱀이 쫓아오는 것만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방까지 있던 동이는 간 곳 없고 그 자리에 큼직한 돌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듣기는 낮에 본 이상한 뱀동이 이야기를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와서 허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자네 아들이 본 두둥이의 뱀은 금과 은일세. 내일 애에게 금과 은을 가져가되 욕심을 너무 쓰지 말게. 허씨 대답하고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허씨는 아들에게 산에 가서 어제 본 두둥이에서 각각 돌덩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듣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초막봉에 올라가 놀다가 괴상한 동이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어제 자취를 감추었던 동이가 그대로 그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그 속에는 뱀이 아니라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듣기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첫 동이의 뚜껑을 열고는 제일 큰 흰 돌 하나를 꺼내고 두 번째 동이에서는 누런 돌을 꺼내가지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동이는 간 곳 없었습니다. 듣기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가져온 돌을 내놓았습니다. 허씨는 그 돌을 받아들고 보고 또 보더니 틀림없는 금은이라 아내와 아들 듣기를 데리고 영영 부잣집 행랑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집집마다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헌데 유독 허신의 연통만이 연기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행랑채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람에 가마 뚜껑 위에 흰 종이가 펄럭펄럭하였습니다. 이 부자가 종이를 들고 보니 흰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의 후한 보살핌에 소인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문을 탐내어 허신의 부부를 맞아들인 부자는 닥쳤던 게 담벽 쳐다보듯이 입을 해벌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하여 오랏병이 터진 부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장씨소년과 두루마기. 먼 옛날 강계군 한과부집에 장씨성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씨소년의 체구가 어찌나 큰지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밖에서 지내는데 15세 되도록 의복 한 견직해 입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그의 어머니가 하도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쓸쓸하여 하루는 고을의 군수를 찾아가 진정을 올리기를 사돈이 말입니다. 저의 슬하에 자식 하나를 두었더니 빠른 것은 세월이라 어언간 벌써 15세가 되었으나 가세가 하도 구차하여 여태도록 의복 한 벌 해 입히지 못하였나이다. 바라옵건대 사또님께서 이를 널리 아량하시와 의복한 격직만 하사하신다면
이에서 더 감복할 바가 없겠소이다. 군수가 들어보니 한계군의 아비로 생겨 한낱 소년아이의 옷 한 벌 못해주려 싶어 그러라고 얼른 대답하였습니다. 군수가 이렇게 대답해놓고 의복을 지어주려고 그 소년 장씨의 체구를 알아오라 했더니 아이가 머린 물론 두 팔 두 다리에 채통이 어찌나 크게 생겼는지 강계군의 피륙을 다 걷어들여야 손가락 하나 싸맬 형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군수는 그 즉시로 나라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진정하였습니다. 임금이 듣고 생각하기를 비록 그 아이의 체구가 대단히 크다고는 하나 아무리 크기로써니 나라에서 한 사람 못 견지기야 못 지어주려 싶어 한 말에 수락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그 소년의 몸에 견주어 옷을 짓자고 전국 팔도를 피륙을 몽땅 걷어들이게 하는데 소면 솜, 말이면 말, 당나귀면 당나귀, 노새면 노새한테 수레를 메워 필필이 실어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위에 다시 령을 내려 온나라 여벌손 여인이란 여인들은 말짱 동원하여 옷을 짓게 하는데 정작 저고리를 마르면 바지감이 모자라고 바지를 마르면 저고리감이 모자랐습니다. 이 일이 또한 난감하여 다시 임금님께 상주하였더니 왕이 다시 어명을 내려받자 온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피륙 한 치 더 구할 데 없는지라 생각다 못하여 그럼 피륙이 잘하는 대로 바지도 아니요 저고리도 아닌 통옷을 두루맞춰 해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바지도 아니요 저고리도 아닌 옷을 두루맞춰 해 입히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두루마기라 이때로부터 세상에 두루마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두루마기를 해 입은 장씨 소녀는 너무도 좋아서 강계 개마령 마루에 올라 얼씨구 좋다 절씨구요 지화자 좋을시구 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춤을 추자 두루마기 자락에서 모진 광풍이 휙휙 일어나면서 누렇게 익은 산전수전 곡식을 삽시의 쥐둥지처럼 헝클어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조만간 강계 희천 두 군이 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큰일이었습니다. 두 군에서는 크게 놀라 이 일을 즉각 나라에 알렸습니다. 임금이 생각해보니 참 안 되었는지라 당장 그놈을 잡아올리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서울에서 포경 중에서도 가장 날래인 포경을 파해 내려보냈는데 온군 보름이 걸어서야 겨우 강계에 있는 장씨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경이 헐헐거리고 달려오자 마침 장씨 소년이 밖에 나앉아 있는데 쳐다보니 그 앉은 높이가 못 되어도 500리는 잘 되었습니다. 그 포경이 저도 모르게 겁을 탁 집어먹으며 목 빠지는 소리로 대왕님께서 부르신다고 사흘 동안 소리쳐 전갈하니 장씨 소년은 그제야 알아듣고 오 그러시더냐고 그 자리에서 우쭐 일어나 넙적 엎드리니어 어느덧 머리는 서울 임금님 앞에 현신되었습니다. 금상님 처분만 바라고 왔나이다. 왕이 보고 이놈 내 스스로 내 죄를 알렸다. 하니까 장씨 소년이 예, 금상님께서 두루마기를 하사하시와 그것을 입고 너무 좋아 춤을 춘 것이 그리 된 줄 알았사오리까. 임금이 들어보니 고의로 한 짓이 아닌지라 엄벌은 가당치 아니하므로 여봐라. 이놈이 두군의 곡식을 적지로 만들었은 즉 볼기 몇 대를 쳐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날랜 포경이 그 명을 받고 장씨 소년의 볼기짝을 찾아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가는데 며칠을 갔던지 끝내 찾지도 못한 채 도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포경 며칠 뛰었더니 이번에는 내려가다가 볼기짝은 찾기도 전에 반반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쓰고 단 것은 맛을 봐야 한다. 옛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오장육부에 욕심주머니가 더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작은 방의 농토는 모두 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 없는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는 것으로만 성차지 않은 부자는 묘한 꾀를 내어 최간의 일가를 몽땅 머슴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골을 썩이면서 궁리하던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한바탕 웃어대다가 최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씨를 보고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소작 짓는 땅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엔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다육한 부자는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최씨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자는 수수께끼를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막 세 개를 보았는고? 길가에는 막이란 원두막 하나밖에 없었으니 최씨는 막 세 개를 보았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득이양양에 난 부자는 또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소 네 마리를 보았는고?
최 씨가 오던 길 옆은 모두 곡식 밭이어서 최 씨는 소 한 마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 씨는 부자의 엉터리 수작에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였습니다. 풀숲도 아니고 또 후치질할 때도 아닌데 어찌 소가 곡식밭에 들어선단 말이요? 그러게 수수께끼라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입을 벌쭉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내어놓았습니다. 이 뒷산에 나무가 몇 대 서 있겠는고? 울룰창창한 나무숲에 대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지 세어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최 씨는 당장에 부자의 머슴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성취되니 부자의 웃음 주머니는 흔들거렸고 욕심 주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 씨의 마누라를 불러놓고 또 아까와 똑같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를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자는 입맛도 나고 기운도 더 나서 온 세상을 독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부쩍 났습니다. 그는 최 씨의 맏아들을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며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그를 또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그더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선심을 쓰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알아맞히면 농토도 얻을 수 있고 너희들 모두가 머슴을 면하게 될 터이니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마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때 부자의 노파가 영감의 다리를 쳐주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그 녀석은 꽤 약삭 빠르던데 영감이 실수볼까 근심이요? 원 방정 맞는 소리요. 내 조상 덕에 이런 상팔자를 타고났는데 실수란 당치도 않소. 부자는 커다란 입이 귀밑까지 돌아가게 웃으며 배포유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 씨의 맏아들은 동생을 찾아 깊고 깊은 산골로 걷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부자의 밭을 소작 짓지 않으려고 인적 없는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감자와 보리를 심었는데 농사가 만작이었습니다. 해질녘에 동생의 오두막에 이른 맞이는 동생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얘야, 그 부자가 수수께끼 맞추러 오라는데 어쩌겠니? 형에게서 자초지종 말을 들은 동생은 주먹으로 구들판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자가 하자는 대로 했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니? 동생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은 먼저 가시오. 내 곧 따라가리다. 우리 집 식솔은 모두 그놈의 머슴이 되었구나. 마지는 한숨 지으며 떠나갔습니다. 동생은 처마 밑을 떠들고 연못가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잘 맞게 다듬어서는 배주이를 찢어 돌돌 감싸가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뜰락에서 뚜벅거리던 부자는 최 씨의 둘째를 보자 어음하고 건가래를 떼었습니다. 너 이리로 오는 길에서 막 셋을 보았느냐? 예,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더운 때라 원두막에 들려 다리심을 했소. 둘째의 말에 부자의 두 눈알은 된똥 누는 암코양이의 눈알처럼 올롱해졌습니다. 올리막이니 막이 하나요. 내리막이니 또 막 하나요. 원두막이니 또 막이 하나여서 모두 막이 셋이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또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소 네 마리는 보았느냐? 예, 보고 말고요. 비가 오지 않아 며칠 가물더니 길 옆 밭곡식들이 말라서 소들소들합대다. 부자의 눈알은 흰자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들에 또 소들이면 틀림없이 소 4마리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선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상덕에 입은 상팔자가 아무려면 일조의 물거품으로 되려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뒷산에 나무가 몇 대 섰느냐? 이건 산신님도 모르는 일이야. 거 옳은 말이요. 그럼 모르겠단 말이지. 점심밥을 든든히 먹고 저 덕대밭 기음 매러 가거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머슴이다. 그 말에 둘째는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산신님이라는 게 있지도 않은데 어찌 알고 모르고가 있어? 그러니 산 사람인 나는 알만하다는 게요. 둘째는 손을 이마 위에 얹고는 두 눈을 찌푸리고 뒷산을 바라보더니 격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했는데 실로 옳구나. 과연 백백하고도 칠칠하게 나무가 들어섰으니 그 어느 때나 푸르청청한 산이구나. 그 말에 부자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몇 대인가 말이다. 박바가지 같은 영감 골로 무슨 수수께끼요. 참대 꺾기요 하는 게 있어. 뒷산에 일만 하고도 49대가 있단 말이요. 나무는 백백하니 아니고 거기에다 칠칠이 49를 합하면 모두 몇 대요? 부자는 눈알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깨고서하게 부자의 상통을 바라보던 둘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이 수수께끼로 내느라고 머리를 썼는데 이번에 내가 내겠소. 맞추면 영감 소원대로 들어주겠소. 그러자 부자의 튀어나온 눈알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 암남산의 노루가 노루를 업고 뛰어가는데 크기가 같소. 어느 것이 어미 노루겠소? 둘째의 말에 부자의 눈알은 제고루로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수수께끼냐? 참대 걷기로구나. 예로부터 부모 공양을 잘해 열려문을 오르면 만백성의 본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법이라 짐승도 매 한 가지노라. 자식 노루가 저를 낳아 기른 늙은 어미 노루를 업었겠으니 번연한 사실이 아니냐? 영감 입은 여물었소. 그러니 영감 말대로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럴진데 만물의 으뜸인 인간은 더욱 그래야 하므로 오늘 나도 부모와 형을 모시고 가겠소. 부자는 말이 막혀 묵묵부러이었습니다. 영감, 이걸 더 알아맞혀 보오. 둘째는 꽁무니에서 배천에 꽁꽁 싼 것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이 쓰겠소? 달겠소? 부자는 한참 동안 기웃거리고 여겨보면서 상팔자를 주었다고 감심되어 온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번데 머리에는 땀방울이 내돋고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후에 부자는 트집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고 쓴 것은 맛을 봐야 알지. 그럼 맛을 보오. 둘째는 배천을 벗기고 참나무 방망이를 내들었습니다. 그 방망이는 어느 결에 부자의 번질거리는 대머리에 벼락치듯 내리쳤으니 튕겨나온 눈알은 다시는 제고루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